안녕하세요. 오늘은 변희재의 태블릿 사용 설명서를 홍보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JTBC의 최순실 태블릿 특종 보도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도화선 역할을 했지만 결국 변희재 팀에 의해 허위 보도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태블릿 이슈는 주류 매체에서 거의 다루지 않고 있고 대다수 국민들의 관심에서도 멀어졌습니다. 특히 보수 우익 성향 국민들조차 태블릿 이슈에 대해 잘 모르고 있을 뿐 아니라 그게 정치 사회적으로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 중에 하나로 사람들이 변희재 씨에 대해 별로 호감을 느끼지 않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지만 저는 또 다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태블릿의 진실이 퍼져나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꽤 그럴듯한 궤변과 선동이 지속적으로 유포되어 왔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선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태블릿 이슈는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재판과 별 관계가 없다. 태블릿 이슈는 탄핵의 본질이 아니다. 태블릿 이슈는 별로 안 중요하다. 태블릿 이슈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주요 인사 가운데 한 명이 바로 문갑식 기자입니다. 그는 월간조선에서 편집장으로 재직 당시에 태블릿 특종 기사를 무려 8탄까지 연재하며 태블릿 이슈에 대한 강한 애착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문갑식 기자는 작년 초에 갑자기 입장이 바뀝니다. 1번 김한수 태블릿 관련 요금 위증했나 안 했나? 그것이 뭐가 중요한데? 제 답입니다. 2번 김한수 위증으로 박 대통령 공무상 비밀누설죄 유죄 나왔는데 위증 사실 재판부에 알려야 하나 덮어야 하나? 네 마음대로 하세요. 이게 제 답입니다. 태블릿 이슈와 관련해서 변희재 팀을 지지해왔던 한 변호사도 최근에 갑자기 입장을 바꿨습니다. 태블릿 이슈를 박근혜 사건으로 위장해서 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비난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태블릿 문제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소위 국정농단 재판에서 태블릿 조작 사건이 대폭 축소된 이유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저들의 결정적인 약점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JTBC와 검찰은 물론 정치권과 일부 판사들은 자신들의 최대 약점인 태블릿 이슈에 사람들이 관심을 쏟는 걸 극히 꺼려합니다. 문갑식 씨도 태블릿을 특종 보도할 당시 이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처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유력 증거라던 검찰은 증거 채택도 안 해 라고 되어 있죠. 태블릿 이슈에서 발을 빼려던 건 검찰뿐만이 아닙니다. 태블릿 보도가 대대적으로 히트를 친 후 손석희 앵커가 태블릿 PC 따위는 필요 없었는지도 모른다 고 자신의 방송에서 발언했던 것이 기억나실 겁니다. 고 노회찬 의원도 생전에 태블릿 이슈에 대해 매우 이상한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노회찬 씨는 왜 JTBC의 태블릿 보도를 그냥 미끼라고 하지 않고 가짜 미끼 또는 상한 미끼라고 했을까요? 당시 노회찬 씨의 이 발언을 두고 월간조선 최우석 기자는 다음과 같이 평합니다. 태블릿 PC가 국정농단 사건에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렇다면 노회찬 의원이 태블릿 PC가 썩은 미끼일 수도 있다고 한 것은 무슨 뜻에서였을까? 태블릿 PC가 썩은 미끼, 가짜 미끼였다면 그것이야말로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밝혀내기 위해 증거를 조작했다는 말이 된다. 그러니까 최 기자는 태블릿 이슈가 증거 조작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하고 있죠. 참고로 이 기사가 나갈 때 문갑식 기자는 월간조선의 편집장으로서 태블릿 이슈에 큰 관심을 기울일 때였습니다. 노회찬 씨의 가짜미끼 발언은 청와대 대변인 시절 흑석동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유명한 김의겸 씨가 JTBC의 태블릿 보도 직후 했던 발언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보입니다. 이분이 오마이뉴스 팟빵이라는 방송에 나와서 했던 발언을 보시죠.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네. 하여튼 국내에서 받은 거고 주운 게 아니고 받은 거다. 네. 그것만은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까지 말씀드리죠. 네. 네. 김의겸 당시 한겨레 기자는 JTBC가 보도한 태블릿 입수 경위와 다르게 얘기하고 있죠. JTBC는 태블릿을 고영태의 책상에서 우연히 발견했다고 보도했습니다만 김의겸 씨는 JTBC가 누군가로부터 받았다고 확신에 차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갑식 기자의 의미심장한 발언이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문갑식 기자가 2019년 7월경에 유튜브 커뮤니티에 작성한 글입니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고문이 저한테 연락도 없이 7월 25일 자신의 재판에 증인 신청을 한 걸 매주 다니는 병원에 가기 직전에 알았습니다.
제 성격상 갔다가는 검사 판사들하고 한바탕 할 것 같고 그냥 판도라의 상자를 다 열어버릴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칫하면 회사 그만둘 상황이 올 텐데 워낙 이 사건 연루자들이 많아서요. 문 씨는 태블릿 이슈를 가리켜 판도라의 상자라는 표현을 썼고 이걸로 직장을 그만둘 수 있다고 했으며 이 사건의 연루자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아까 태블릿 이슈가 별거 아니라는 발언과 정면 배치되죠. 결국 문갑식 기자는 증인 신청에 응하지 않았고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당시 실직 및 후환에 대한 걱정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문갑식 기자가 말하는 판도라의 상자란 과연 무엇일까요? 보시는 화면은 문 기자가 증인으로 채택된 이유에 대한 월간조선 출신인 우종창 기자의 설명입니다. 이 녹음 파일은 월간조선의 어느 민환 기자가 입수를 했습니다. 녹음 파일의 그 내용, 그 전체적인 취지는 이렇습니다. JTBC가 태블릿 PC를 보도를 하고 상당한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중앙일보 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중앙일보 사주인 홍석현 회장이 임원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태블릿 PC와 태블릿 PC에 관련된 정보와 자료는 내가 손석희에게 주었다. JTBC가 태블릿 PC 보도를 하기 2주 전이다. 홍석현 회장이 임원 회의에서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을, 그것도 여러 번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직접 들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녹음 파일을 월간조선 민환 기자가 입수를 하고, 그리고 이 기자는 이 사실을 당시 월간조선 편집장이었던 문갑식 기자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런 녹음 파일을 입수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JTBC는 문제의 태블릿을 고영태 책상에서 우연히 발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태블릿을 JTBC의 사주인 홍석현이 건네준 것이라면 JTBC의 태블릿 관련 보도 전체가 허위 날조 보도가 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홍석현은 누구로부터 이 태블릿을 받았을까요? 당연히 이 태블릿의 개통자인 김한수로부터 직접 받았을 가능성이 가장 높죠. 이러한 시나리오대로라면 김한수의 숱한 법정 위증과 통신계약서의 위조가 가장 쉽고 깔끔하게 설명됩니다. 그런데 문갑식 기자가 말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면 JTBC와 홍석현만 끝장나는 게 아닙니다. 국정농단 사건을 맡은 검찰과 특검 또한 무사할 수 없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2016년 12월 11일 검찰이 태블릿 PC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태블릿 사용자가 최순실이 맞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다룬 기사입니다. 이때 검찰이 발표한 내용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 씨가 독일을 방문했을 때 태블릿을 이용해 사무실 직원에게 보낸 업무 지시 메시지도 확인되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그러나 변희재팀이 국과수 포렌식 감정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이 내용은 거짓으로 밝혀집니다. 이 카톡 메시지의 수신자는 최서원의 사무실 직원이 아니라 김한수였던 겁니다. 그러면 문제의 메시지를 독일에서 보낸 사람이 여전히 최서원일 수도 있지 않느냐란 의문이 들 수 있죠. 그러나 최서원과 김한수가 카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바 없다는 건 검찰 측에서도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쌍방 간의 진술이 일치하므로 김한수에게 카톡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최서원이 아니라는 게 법적으로 인정되는 사실입니다. 이로써 독일 동선 2개 중에 하나가 깨져버렸고 오히려 태블릿 사용자는 최서원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먼저 JTBC는 검찰 수사 결과를 내세워 뭐라고 보도했는지 보시죠. 검찰이 비행기 탑승 기록을 확인한 결과 최 씨는 8월 15일은 제주도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검찰은 태블릿 PC에서 2012년 8월 15일에 위치 정보를 찾아냈습니다. 해당 위도와 경도 정보는 제주도 서귀포시였습니다. 이곳에서 2km 떨어진 곳엔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의 빌라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탑승 기록과 위치 정보 분석을 조합한 결과 최 씨가 사용자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러나 변희재팀이 국과수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제주도 동선 일치 또한 오히려 태블릿을 최서원이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음이 밝혀집니다. 보시는 화면은 국과수에서 밝힌 위치 정보를 구글맵에 찍어서 어딘지 확인해 본 결과입니다. 여기 빨간 핀으로 표시된 부분이 바로 2012년 8월 14일 13시 9분에 태블릿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변희재팀 확인 결과 최서원이 탑승한 항공편이 제주국제공항에 착륙한 시점은 오후 12시 57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말대로라면 최서원은 제주공항에 착륙한 지 단 12분 만에 제주도를 종단했다는 얘기가 되죠. 따라서 최서원이 원더우먼이 아닌 이상 이 태블릿의 사용자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건 위치 기록에 표시된 시간이 한국 시간일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얘기고 국과수는 세계 표준시일 수도 있다는 여지도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검찰이 최서원이 사용했다는 증거로 자신있게 내놓은 제주 동선은 증거 능력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도합 3회의 동선 일치 중 2개가 무너졌고 남은 건 2013년 독일 동선뿐입니다. 일단 동선 일치 1회를 가지고 태블릿이 최서원 것이라고 말하긴 어렵죠. 또한 아까 보셨듯이 동선 일치가 사실일지라 하더라도 태블릿을 최서원이 사용했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동행자 또는 최서원 측근의 사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증거로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미디어워치 팀은 김한수를 비롯하여 김한수와 가까운 사이인 최서원의 조카 장시호와 이병헌의 출입국 기록 사실조회 신청을 1심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고 이것은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제가 미디어워치에 문의해본 결과 이 사실조회 신청은 항공사에서 요청한 출입국 기록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라는 이유로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최서원의 출입국 기록만 선택적으로 제공한 항공사 측의 행태도 석연치 않습니다. 과연 검찰에 유리한 증거였어도 항공사 측에서 그 기록의 제공을 거절했을지는 의문입니다. 어쨌거나 결론적으로 최서원과 태블릿이 한 몸처럼 움직였다고 내놓은 동선 증거들은 증거 능력을 인정받긴커녕 그 반대를 증명하는 증거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김한수의 지인이 김한수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최서원이 보낸 메시지로 둔갑시켜서 이를 최서원 사용의 증거로 언론에 자신있게 발표한 검찰의 행위는 가히 엽기적이라고 할 만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여드린 검찰의 증거 조작 정황은 맛배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제 검찰과 특검의 천인공노할 증거 조작 정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JTBC가 보도한 태블릿 PC의 개통자는 김한수입니다. 그런데 김한수는 법정에서 고 이춘상 보좌관에게 이 태블릿을 전달한 이유로 한동안 누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는 바가 전혀 없었고 그 태블릿에 대해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다고 진술합니다. 어떤 통신기기의 개통자가 사용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통신요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었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이 스토리를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하려면 바로 법인카드 요금 자동이체 설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김한수가 태블릿을 개통한 이후 회사에서 요금이 자동으로 빠져나가 태블릿을 누가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몰랐다는 스토리가 완성되겠죠. 그러나 변희재팀은 검찰과 특검이 김한수와 짜고 이 부분과 관련된 증거를 조작한 정황을 잡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통신요금은 개통 이후로 쭉 김한수의 개인 카드로만 납부됐다는 사실을 밝혀낸 겁니다. 그럼에도 검찰과 김한수는 대담하게도 요금이 모두 법인카드로만 납부되었다고 진술조서를 꾸밉니다. 이를 위해 가짜 계약서를 만들어낼 필요도 있었습니다. 이게 가짜 계약서라는 증거는 많지만 가장 확실한 증거는 요금 납부 설정과 이력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검찰이 제시한 문제의 계약서와 이 계약서에 나타난 법인카드에 대한 해당 카드 회사의 회신 공문입니다. 계약서에 나타난 법인카드로 요금 납부 이력이 있는지 문의한 결과 카드 회사에서 자동이체 설정 자체가 없다고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과 김한수는 가짜 계약서를 만들 수는 있었지만 요금 납부 이력까지 조작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변희재팀은 검찰이 요금 납부 내역을 숨기고 계약서만 보여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과 김한수는 가짜 계약서를 만든 뒤에 진술조서 또한 거짓으로 작성합니다. 보시는 화면은 2016년 10월 29일 김한수가 검찰에 출석했을 때 작성된 진술조서입니다. 검사가 김한수에게 묻습니다. 마레이 컴퍼니에서는 진술인이 퇴사한 후에도 계속 요금을 부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경위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태블릿이 개통 이후 계속 요금이 법인카드로 납부됐다는 허위 사실을 전제하고 질문하고 있죠. 그러자 김한수가 답합니다. 저도 까맣게 잊고 있어서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회사를 퇴사한 후에도 회사에서 제게 해지 요청을 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고 있을 때까지 회사에서 통신요금을 지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까지도 태블릿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고 뻥을 칩니다. 그러나 이로부터 2개월 남짓 지난 2017년 1월 5일에 김한수 본인이 요금 납부 내역을 뽑은 결과는 달랐습니다.
2013년 이후 요금을 회사가 아니라 김한수가 직접 납부했던 겁니다. 김한수는 나중에 법정에서 2013년 1월 최서원과 통화한 이후 요금 납부자를 회사에서 자신으로 직접 바꿨다고 진술합니다. 보시는 화면은 김한수의 법정 증언 녹취서 일부입니다. 2013년 1월경 최서원이 김한수에게 전화를 걸어 대통령직 인수위에 들어갈 것을 제안하면서 태블릿 PC를 네가 만들어 주었다면서 라고 물었고, 그 얘기를 들은 김한수가 태블릿의 통신요금 납부자를 회사에서 자신의 개인 명의로 바꾸었다는 진술입니다. 이 증언은 앞서 검찰 진술조서에 나온 내용과 상충하죠. 요금을 회사에서 계속 내주고 있었기 때문에 2016년 10월까지 태블릿에 대해 까맣게 잊고 있었다는 김한수가 법정에서는 천연덕스럽게 2013년 초에 자신이 직접 요금 납부자를 바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김한수가 치매가 아닌 다음에야 자신이 직접 요금 납부자를 본인으로 바꿔놓고 태블릿에 대해 까맣게 잊고 있을 리가 없죠. 문제는 이렇게 김한수가 태블릿 실사용자를 가려낼 결정적인 사안에서 말을 바꾸고 있는데 검찰은 이에 대해 아무 일이 없다는 듯 모른 척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검찰은 계약서와 요금 납부 이력의 불일치를 모를 리 없는데도 요금 납부 내역을 전부 누락하고 위조 정황이 뚜렷한 계약서만 가지고 김한수를 신문합니다. 이건 검찰이 증거 조작에 관여했다고 하지 않고서는 설명이 어렵습니다. 증거 조작에 관여한 정황이 포착된 건 검찰뿐만이 아닙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특검 또한 이 증거 조작에 관여한 흔적이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2017년 1월 4일 김한수의 특검 진술조서 일부입니다. 특별검사가 묻습니다. 검찰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위 태블릿 PC의 사용요금은 2013년 1월 31일까지는 마레이 컴퍼니에서 지급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진술인의 개인 명의 신한카드로 결제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어떠한가요? 이 질문은 두 가지 거짓말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거짓말은 검찰에서 확인했다는 내용입니다. 앞서 보셨듯이 검찰에서는 태블릿의 사용요금을 개통 이후 모두 회사에서 지급한 것으로 확인했죠. 그런데 특검은 검찰이 확인한 내용을 은근슬쩍 바꿔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거짓말은 여기 2013년 1월 31일까지 요금을 회사에서 납부했다는 부분입니다. 아까 살펴봤듯이 해당 법인카드로 자동이체가 설정도 안 돼 있었음이 확인됐죠. 즉 회사에서는 이용요금을 단 한 푼도 지불한 사실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2013년 1월 말까지 요금은 누가 냈을까요? 변희재팀의 추적조사 결과 이 요금도 역시 김한수의 개인 명의 신한카드로 납부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므로 특검이 김한수에게 물은 질문 자체가 거짓임이 분명합니다. 특검은 확인되었다라는 표현을 2번이나 써가며 요금이 회사에서 지급된 사실이 있다고 단정했죠. 변희재팀은 이 또한 검찰과 마찬가지로 특검도 김한수와 짜고서 그에게 위증을 교사한 명백한 정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검은 이 증거 조작을 좀 더 확실히 하기 위해 보시는 2012년 11월 김한수의 개인카드 납부 이력을 누락합니다. 태블릿 이슈의 핵심은 바로 검찰과 특검의 이러한 증거 조작 혐의이고, 이것이 국정농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 하여 과소평가되어선 안 되는 이유입니다. 검찰과 특검이 증거 조작으로 생사람을 잡는다면 판사들은 아무리 터무니없고 부실한 증거라도 그것이 피고인에 불리하기만 하다면 유죄의 증거로 인정하는 방법으로 생사람을 잡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박근혜 1심 판결문 일부입니다. 판결문에는 이 사건 태블릿을 최서원이 사용했다는 근거로 위증 소지가 다분한 김한수의 증언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서원으로서는 김한수에게 이 태블릿 PC는 네가 만들어 주었다면서 라고 이야기하였다고 봄이 일반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그런데 이러한 내용은 위법의 소지가 큽니다. 태블릿 PC를 네가 만들어 주었다면서 라는 말은 김한수 본인의 진술이 아니라 김한수가 최서원에게서 들었던 말을 전한 것입니다. 타인의 진술을 전해주는 진술을 전문 진술이라고 하고, 대한민국 형법에서 이러한 진술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증거로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법에서 정한 원칙을 법원이 어겼으니 1심 재판부는 불법적인 판결을 내린 셈입니다. 그렇다면 국정농단 1심 판사 김세윤은 도대체 왜 법을 어겨가며 김한수의 증언을 맹신했을까요?
제가 직접 김한수의 법정 증언 녹취서를 입수하여 읽어본 김한수의 증언은 황당함을 넘어 충격적이었습니다. 김한수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같은 질문이 무수히 반복해서 나오는데 그때마다 김한수는 계속 대답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 반복되는 질문이 뭔지 설명을 드리자면 최서원이 이 사건 태블릿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언제냐는 겁니다. 검사가 김한수에게 2013년 1월 최서원이 태블릿 PC는 네가 만들어 주었다면서 라고 한 말을 듣고 최서원이 태블릿 개통자가 김한수인 줄 알게 되었냐고 묻자 김한수가 예 라고 답합니다. 논리적으로 김한수가 바보가 아니고서야 최서원이 이런 말을 했을 때 최서원이 사용한다는 사실을 모를 수가 없죠. 김한수는 잠시 후 검사가 같은 취지의 질문을 하자 역시 긍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변호인인 유영아 씨가 똑같은 질문을 하자 김한수는 갑자기 다른 대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일이 발생하고 진술하는 과정에서 그 태블릿 PC가 동일한 PC일 수도 있겠다는 추론입니다. 그러니까 김한수가 최서원의 사용을 알게 된 시점은 태블릿 이슈가 불거지고 검찰에 나와 진술할 때라고 한 겁니다. 이후 유영아 씨는 이 부분을 집중해서 추궁합니다. 실제 사용자가 최서원인 것을 안 시점이 2012년부터 2013년 당시인가요? 아니면 이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증인이 조사를 받으면서 알게 되었다는 것인가요? 그러자 김한수는 모른다고 답합니다. 그 후에 유영아는 또 이 질문을 했는데 이번에는 다시 최서원과 통화하던 2013년 1월에 최서원의 사용을 알았다고 말을 바꿉니다. 잠시 후 유영아가 또 같은 질문을 하자 최서원의 사용을 몰랐다는 답변을 하며 바로 앞서 했던 답변을 뒤집습니다. 이후 유영아가 김한수의 답변들이 상충한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재차 같은 질문을 또 하자 김한수는 답변을 얼버무리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합니다. 결국 김한수가 최서원의 사용을 언제 알았냐는 의문은 해결되지 않은 채 김한수의 증인신문은 종료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태블릿 PC를 네가 만들어 주었다면서 라는 말을 했다는 건 기억나지만 그때 최서원이 그 태블릿을 사용했다는 걸 몰랐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서원의 이 말을 듣고 요금 납부자를 회사에서 자신의 개인 명의로 바꾸기까지 했는데 최서원이 사용하는 줄 모른다는 게 가능할까요? 또 그때 최서원이 사용하는 걸 알았다고 답변했다가 몰랐다고 뒤집는 건 뭘까요? 김한수가 법정에서 한 말을 도저히 신뢰할 수 없다는 건 초등학생 수준의 판단력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정농단 사건 1심 판사 김세윤은 태블릿 실사용자가 최서원이 아니라는 숱한 증거는 외면한 채 김한수의 자기 부정적 오락가락 증언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의 근거로 삼은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판사 김세윤은 자기 재판에서 버젓이 일어난 위증을 못 본 척했고 그 위증을 범한 사람의 전문 진술을 증거로 인정함으로써 형사소송법을 어겼습니다. 이쯤 되면 국정농단 1심 김세윤 판사는 그의 판결 자체가 불법인 것을 넘어 판결문으로 사기를 친 셈입니다. 이처럼 판결문으로 사기를 치는 판사는 김세윤뿐만이 아닙니다. 변희재 팀의 명예훼손 사건 1심 판사 박주영 또한 위증을 밥 먹듯이 하는 김한수의 증언을 근거로 변희재 팀의 유죄를 때렸죠.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다루었듯 변희재 팀 1심 재판에서 JTBC는 자기네의 불리한 증언을 하던 고영태를 위증범으로 날조하는 보도를 했고 이와 관련해서 JTBC 손용석 기자가 거짓말을 했음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또한 나중에 제가 다룰 내용이지만 JTBC 심수미 기자는 법정에 나와 장시간 발언한 증언이 모두 거짓말임이 밝혀졌습니다. 게다가 이게 거짓말임은 변희재 팀이 적발한 게 아니라 손용석 기자에 의해 드러났습니다. 자, 박주영 판사가 자기 법정에서 JTBC 기자들의 마녀사냥식 허위 보도와 법정 위증이 명백히 드러난 현장을 똑똑히 목격하고도 판결문에서 JTBC 기자들을 어떻게 칭찬했는지 보시죠.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언론인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수행하던 피해자들은 극도의 스트레스와 공포감에 시달리고 있었고 그 가족들 역시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정리하겠습니다. 태블릿 이슈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검찰과 특검이 증거를 조작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태블릿이 변희재 개인의 형사사건일 뿐이라고 말하는 것은 판사가 자신의 직업적 양심을 팔아먹고 엉터리 판결로 생사람을 잡아도 상관없다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이 증거 조작을 안 했다고 주장하고 싶은 분들은 먼저 법원의 태블릿 이미징 파일 제출 명령을 검찰은 왜 아직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지, 검찰이 김한수의 개인 카드 납부 내역을 모두 은폐하려 한 이유가 뭔지, 그리고 태블릿 개통 계약서가 자동이체 내역 사실 조회 확인서와 다른 이유가 뭔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게 검찰과 특검의 실수였다라는 소리 말고 제발 납득할 만한 얘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인은 또 왜 이러죠? 가만히 있어보세요. 보통 문제가 아니네. 사실 제가 뭐 인터뷰를 많이 해봤습니다만 지금 인터뷰 진행이 좀 버벅거릴 정도로 상당히 황당하네요. 그러니까 검찰이 포렌식했을 때 415개가 있었는데 채팅방이 1년 뒤에 300개가 사라졌어요. 검찰이 없앴다, 카톡방을. 이전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저는 카톡방이 사라져버리니까. 이 책 보면요, 검사들 다 실명으로 썼습니다. 확실하니까요. I'm a true champion.